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송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은 민생 국감을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내셨던 김재원 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 지방선거 끝나시고 유럽을 2달 동안 다녀오시고 또 네.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으셨다고 하는데, 야, 뭐 어떠셨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순례길 걸었는 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순례길을 걷고 온 분들이 한 서너 달 지나면 네. 카미노 블루가 온다 그래요. 네. 카미노라는 게 이제 순례길의 길을 의미하는 네. 스페인어인데, 저도 이제 그때 힘들었던 건 다 잊어먹고 예. 다시 좋은 가야 기억이 되겠다. 향수가 다시. 예. 거기서 만난 분 중에는 5번째 같이 걷던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좀 생각도 있는데, 그 순례길을 걸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네. 힘들고 뭐 또 선거 떨어지고 가니까 서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좀 대강 씻고 곧바로 이제 걸어서 네. 계속 걷고, 이제 그러다가 뭐 점심때 되면 간단히 뭐 요기나 하고, 예. 오후에 이제 숙소에 도착하면 씻고 네. 빨래 빨고 네. 예. 먹고 자고 네. 네. 다음날 또 똑같이 걷고. 똑같이 그러니까 어. 그런 이제 단순한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네.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쓰잘데없는 일에 매몰이 되었고 정말 중요한 일 있잖아요. 예. 순례자가 뭐 나는 순례자도 아니고 그냥 걷는 사람이지만 네. 그 순례자라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걸어가면서 느끼는 거,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네. 뭐 그냥 급한 일, 네. 뭐 하루하루 급한 일만 아. 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이 지경이 들어서 이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의미 있는 일을, 의미 중요한 있는. 일을 하자.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렇군요. 또 세상도 이 평온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순례길 걷고 오니까 얼굴이 맑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요즘은 다시 이제 다시 또. 다시 또 예, 근데 순례길 가실 때도 그렇고 네. 다녀오셔도 그렇고 이 답답한 국내 정치 상황들 보셨을 텐데 예.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니 제가 6월 16일 날 출발해 가서 8월 18일 날 돌아왔는데, 순례길은 이제 프랑스 생장 비에드포흐라는 네. 거기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예. 스페인의 저 끝에 네. 대서양 연안에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테라까지 네. 815km를 걸어가거든요. 네. 산도 넘고. 근데 그걸 마치고 이제 그 걷고 나서 그냥 돌아오기가 네. 좀 아쉬워서 유럽을 이제 네. 배낭 메고 네. 갖고 갔던 배낭 그대로 메고 반바지 입고 그냥 열차 각국의 열차 2등칸을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어느 나라든 가면 이제 그 나라 신문을 하나 사서 네. 요즘 그리고요 이제 뭐 제가 스페인어도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고 뭐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지만 예. 이 구글 번역기가요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착 돌려보면 순식간에 이제 그게 기사가 딱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네. 그럼 그 나라 정치면을 읽어보고 쭉 그 해보면 모든 나라가 네. 이제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물가가 오른다거나 네. 에너지 그렇죠. 문제가 있다든지 맞아요. 현안 문제 또는 뭐 국가의 저 중요한 그 현안 문제를 상당히 심도 깊게 그 논의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정치였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한 번씩 이제 갈 때는 멀쩡했어요, 나라가. 네. 근데 8월 18일 날 돌아오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막 정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쓰레기통에 나도 또 들어가야 되나. 맞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부터 네.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언론 관계자가 한동훈 장관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스토킹을 하다가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네.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치안이 참 좋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미행을 했다는 게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가능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 아니 뭐 뒤따라다니면 가능하지. 그거 뭐 가능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도 장관이 네. 수행원이 있으니까 네. 매일 그 밖에서 기다리거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들어가는 거 보고 네. 뭐 이따가 이 의심이 나서 확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 뒤따라다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앵커 두 분 혹시 누가 뒤따라다니면 기분이 안 좋겠죠. 저는 근데 항상 뒤를 보면서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쫓아오지 않아요. 여성들은 사실 조금 네. 조금 그런 늘 약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네. 뒤를 안 돌아봐요. 네네네. 누가 보든 말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범죄예요. 네. 그렇죠.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이제 스토킹 방지법도 있고 네. 또 이것이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의도가 불순하죠. 그렇죠. 이제 약점을 잡아서 뭐 하겠다. 그렇죠. 뭘 하겠다는 거지 예. 뭘.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고 예. 치졸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과거 또 벌인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참 백주대낮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이 김건희 여사 네. 집하던 분들이 네.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미행을 못하니까 네. 경호팀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동훈으로 타겟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뭐 아이고 참 치졸해요.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처벌을 받든 뭐 안 받든 법적인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네. 그거보다 어떻게 이제 뭐 저는 뭐 그분들이 언론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 조금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약점을 잡고 망신을 주고 해서 네. 끄집어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좀 안 좋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국감이 시작이 오늘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첫날부터 뭐 이 감사원 감사 문제다, 뭐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다, 또 뭐 이재명 비리, 뭐 하여튼 모든 뭐 하여튼 이 싸움질 현안을 갖고 네. 싸움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민생 국감이라 말은 했지만 그건 뭐 오간데없고 정말 처음부터 난타전인데 이게 좀 이 경제 안보 지금 위기가 막 몰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정치권만 딴 나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 정치는 정말 이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유럽은 제가 10개 나라를 다녀봤는데 네.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데 아무도 뭐 열차 타고 가는데 하다못해 여권이라도 보좌해야 네. 되잖아요. 여권 보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승차권 검사만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요. 네네. 제가 보기에 유럽은 국적은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등록지가 어디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벨기에 사람이 프랑스 와서 생활하고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자유롭죠. 세금 내는 나라 네, 뭐 그런 네. 건데 그러니까 정치가 예를 들어 저질 정치가 되면 네. 네. 바로 이웃 나라가 있잖아요. 정치가 경쟁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여기 싫다고 일본 가서 살 수도 없고 중국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네. 쓰는데 저쪽보다 우리가 덜 저지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그거 폭로하느라고 정치가 더 나빠지죠. 그렇죠. 경쟁이 안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가 못 되면 되거든. 그렇죠. 상대를 못 되게 만드는 정치. 이거 참.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도 하루빨리 경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치 개혁은 경쟁을 할 수 있는 것. 네. 지금 그 국정감사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죠. 네. 유일해요. 네. 더군다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 국회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정말 그 특이한 네. 제도인데 그것을 본따서 지방의회도 전부 다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국회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되어 있는데 그럼 국민들에게 정말 국회가 그런 권능을 잘 행사해 줘야 되는데
뭐 저도 국정감사 해봤지만 한 건 해야 그렇죠. 한 건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 그렇죠. 네. 뭐든지 그냥 뭐 일단 폭로하고 보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례하다라는 무례하다고 한 입장을 게 아니고 밝혔습니다. 무례한 짓이라고 했죠. 무례한 네. 짓. 무례한 짓. 짓이다. 네. 저는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해요. 예. 뭐 사람이랑 또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할 자유도 있어요. 네, 맞아요. 진술을 강요할 수 없고 네. 그렇죠. 또 진술 거부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응이 무례한 짓이라고 네. 그것도 뭐 응급결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윤건영 의원이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무례한 짓. 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뭐 촛불을 들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그렇죠. 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참 모욕감을 느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네. 특권 계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민평등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국가원수로서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네. 불소추의 특권이 있어요. 예.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거든요. 네. 재판을 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도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그때 이제 국정 뭐 맞아요. 농단이라는 이름의 사건에서 조사를 거부하니까 그럼 강제 수사해라 이렇게까지 그렇지. 현직 주장했던 대통령에 강제 분이에요. 수사하라 그랬죠. 현직 대통령을 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할 자유도 있고 그거를 뭐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기관인 감사원은 특히 이제 공무원의 그 직무감찰과 네. 회계검사를 위해서 헌법에 의해서 독립기관으로 설립한 대통령 네. 소속이지만 독립기관으로 설립한 헌법기관인데 거기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네. 아니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보내?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마음이에요. 네. 입장인 거죠. 아니 감이라니. 상황이에요, 상황.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네. 묻길래 그랬어요. 아니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에게 이제 권력을 뺏기고 네. 물러나 있을 때 태종 이방원이 보낸 신하가 와서 뭐 저 인사를 하러 오면 고얀 그렇죠. 놈, 무례한 놈,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맞아요. 계시는 거 아니냐. 하문차사 같은 느낌이죠. 네. 아니 그러면 나라의 저 국민을 또는 공무원을 하인으로 보는 거냐. 네,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은 넘어갈 수 없다고 봐요. 네. 그 지금 감사원장은요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내가 임명했는데 감히 나에게 고얀 놈 이러면서 이제 지금 네. 뭐 그런 네. 너 나의 이제 저 수족 아니었냐 뭐 그런 네. 생각인지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생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직에 계셨다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좀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네. 또 하나는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감사원이 지금 이제 서해에서 그 저 북한에 의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월북하다가 피살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인지 이게 사실인지 예. 아니면 실족을 해서 네. 살기 위해서 북한 해역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했는데 북한에서 그 사격을 해서 살해를 한 것인데도 뭐 남북 관계 때문에 그냥 월북한 것으로 만들었는지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경위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네. 또 초기에는 뭐 실족인 걸로 보고가 무슨 되었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윗사람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이 네. 부당한 것인지 예.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저희들은 처음에 그 실족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윗분의 지시다, 뭐 윗분의 뜻이다 하면서 이거 바꿔라 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이런 진술이 혹시 있는 건지. 네. 만약 그런 진술이 있다면 누가 그럼 지시를 했느냐. 그렇죠. 네. 또 그런 경우에는요, 대통령께서 뭐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다 그걸 공유를 해요. 네, 네. 그래야 이게 모든 것이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의 문건이라도 있는 것인지 예. 네. 또는 지시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도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그 이대준 씨 아들한테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라곤 이분의 말을 따르면 큰 지시라곤 그다음 이 공개하지 그래도 말라고. 그래도 무엄하게 상황 전화 짓은 좀. 예. 그래서 아니 그 공개하지 말라고 막고 그 다음에 소송까지 들어오니까 소송도 항소까지 하고 그 결국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30년 동안 최장 못 열게 막아놓고 이건 너무 다르지 않나요?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더군다나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죠. 아 글쎄요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좀 그냥 이야기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원통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그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그 국민인데 그 대통령은 애통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네, 그렇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죠. 저는 이제 뭐 진실관계는 밝혀지겠지만 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분이 의식 구조가 이러시구나 하는 데 네, 대해서는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민주당도 저러면 안 돼요. 거기에 무슨 촛불 공갈을 다 해요. 촛불을 틀기를 그렇죠. 원하느냐.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본인들이 촛불 대통령이고 촛불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네. 뭐 그거는 좋은데 촛불 들고 한번 나와 보시지 뭐 그거는 또 네. 다른 평가를 받으실 텐데 네. 그만큼 저는 이 인식 구조에 지금 문제가 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야당은 윤 대통령 그 발언을 두고 이제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바이든이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박진 외교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또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 공세이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위해서 처음 영국에 간다고 발표를 했을 때부터 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왜 가느냐? 그럼 대통령 영부인은 국내에서 집에서 뭐 계속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는 둘째치고 각국 정상 중에 제가 봤을 때 영부인과 함께 오지 않은 정상은 제가 보지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야당은 왜 저런 뿔난 재주가 있는지 대통령 가족을 공격하는 특이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 조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네. 마구 폭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외교 참사다라고 사실은 외교 참사라는 이야기를 이미 가기 전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미국에 가서 일본 수상과의 회담 또는 미국 대통령과의 뭐 짧은 면담이지만 그런 면담 이것도 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의 사적인 발언을 방송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렇죠. 이미 알고 한국 있었죠. 국회를 향해서 모욕을 했다라고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격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이 저는 날리면 바이든 발리면 다 의미도 없다고 봐요. 네, 네. 이 전체 취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에 우리 돈으로는 건 400억이 넘는 돈을 1억 달러. 예, 1억 달러를 이제 공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
돌아 나오면서 실컷 일해서 박수까지 받았는데 한국의 그 무시무시한 국회에서 네. 승인을 안 해주면 내가 이거 얼마나 망신스럽냐 이런 그런 한탄조 얘기였죠. 이야기를 맞아요. 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네. 비속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 뭐 저는 뭐 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외교 참사라고 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그렇죠. 저 있지도 않은 말을 예, 했죠. 미국 의회라고 지칭한 것처럼 만들고 그것을 사전에 이미 공개를 해서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나온 모든 민주당의 이야기는 이 외교 참사다 이것을 끝까지 우기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이래 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놓은 건데 박진 외교부 장관 사실 뭐 정치적 책임을 져라 뭐 잘못했다. 아니 근데 그 말을 한 거는 윤 대통령이지 박진 외교부 장관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옆에 있었던 옆에 죄. 있었던 게 책임인가요? 들은 죄. 그럼 옆에 있는 그런데. 사람 다 날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면 뭐 하여튼 좀 황당한데 어쨌든 네. 대통령으로서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그 동안에 저 박명록 왼쪽에 쓴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이 망사 달린 모자 쓰고 나온 거, 그다음에 조문 늦은 거, 그다음에 뭐 전부 다 그게 외교 참사로 몽땅 이제 덤태기 쓰는 거거든요. 글쎄요 말이야. 그래서 그걸 참사도 또 아니고요. 그걸 또 제가 이래 봐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 전략적으로 허망한 분들이 나오셔서 뭐 박진 장관을 해임하면 그 동안에 뭐 있었던 거를 다 일단락하고 이제 네. 출구가 열리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는 걸 보면 네. 그 전략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네, 네. 또 뭐 사과를 왜 안 하느냐 사과하면 다 끝날 걸 사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돼요. 아.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당의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마저 하고 또 공격을 한다 그죠? 예, 그러면 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이제 음. 모든 걸 인정했으니까 관여된 사람은 다 나가라. 네. 그리고 더 나가고 또 그다음에요. 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미국에 대신 사과하겠다. 아. 그런 사람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원래 대통령이 순방 외교하고 오면 네. 오부요인들 부르고 또 여야 지도부 국회 또 지도부를 불러서 이제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치를 당부하는 그런 이제 자리들을 보통 가져왔는데 그런 자리를 가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떠냐? 이 상황은요. 이 네. 상황은 저는 그걸 별로 권하고 싶지 않는 게 제가 이제 네.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여야 그 대표들을 당시에 청와대에 네. 초청을 해서 이제 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과거 이제 대통령들도 가끔 국정이 이제 힘들 때 네. 네. 또는 뭐 아주 상황이 좋을 때 네. 보통은 좋을 때는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힘들 때는 대화를 좀 한번 하는 모습을 보이기 네. 위해서 한 건데 국정이 조금 힘들 때 야당 대표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신이 하실 말을 써와요. 네. 딱 정리를 해서 와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요청한다라고 네. 하면 이제 그 써온 거를 쫙 읽어요. 그 내용은 뭐 하여튼 그냥 뭐 대통령을 네. 뭐 면전에서 공격하는 내용을 쭉 읽고 네, 또 다른 당 대표도 쭉 읽고 그럼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네. 네, 그랬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길래 내가 이렇게 반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 건설적으로 대화를 했다.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나가면 야당 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네. 내가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 직언을 했다. 네. 직원이 아니고 이제 뭐, 하여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도 네. 않지만 야당 이재명 대표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나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비난을 하면 오히려 이제 여론이 야당에게 이제 비난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제 아니 저는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면 돼요. 예. 사과할 일이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과할 조금 부분이 없다. 각자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 네. 야당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집어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면 그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야당이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계속 그렇죠. 공격을 했기 바이든으로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고 예,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사과를 하면 이 엉터리 사실이 진짜 사실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되면 안 야당이 되죠. 예를 들어 뭐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니까 요것만이라도 그렇죠. 인정해 달라라고 야당에 대한 한다면 비판이었다면 좀 얘기가 다른데 지금 계속 미국이라고 우기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떡하 근데 이제 앞부분 그 발언 중에 앞부분에 이제 비속어가 근데 확실히 이제 이 있었다라는 세상에요. 부분에 나는 이것만 사과하고요. 이거는 맞아요. 이래봤자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전부 다 덤태기 씌우는 선수들이 그냥 넘어갈까요? 아, 민주당한테는 말이 안 통한다. 예.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또 촛불 들려고 하는 분들이. 아, 그러니까 촛불 앞에서 사과하면 촛불이 더 횃불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 또 지금 국민의힘 또 내부 상황도 참 그동안 시끄러웠어요. 네. 참 너무 시끄러운데 호화찬란해요. 네, 참 이 문제 요즘 뭐 워낙 야당하고 싸움이 커지니까 좀 잠잠해져 있는데 네.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잠복된 변수인데 이준석 대표의 그 가처분 문제 예. 앞으로 언제가 어떻게 아니고요. 될까요? 언제가 아니고 6일 날 네, 윤리위부터 그리고 지금 가처분 결과도 네, 이번 지금 주에 뭐 나오죠.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하니 지금 그렇죠. 이게 또 네. 화산이 또 폭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저는 사실 지난번 그 법원 가처분이 뭐 저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 정당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 자체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모여서 정권을 쟁취해서 그 정권이 갖고 있는 힘, 네. 권력의 힘으로 정견을 실천하는 것이 정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은 그 당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이상적인 국가 이것이 이제 정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이 과연 정견을 같이 하느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네.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견을 같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동안 소송을 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와 같이 정당을 할 때 그때 배웠다 그랬죠. 소송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근데 그래서 정당 내에서 소송을 하거나 법정에 끌고 가는 일이 없고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당헌 단계를 보면요 다소 좀 허술하게 돼 있어요. 허술한 데다가 이게 뭐 절차가 구체적이지 네, 못한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 하라 이거죠. 예. 네.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면 그저 정치적으로 그렇죠. 해결을 다시 했는데 타협하고. 네. 이걸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니까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이제 분쟁이 터진 개인 기업체들 있잖아요. 네. 기업체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기업체든 중소기업이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법이나 그 회사 정관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칭이 그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그거는- 기업체처럼 본 거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가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당 내에서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면 비상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해버리면 최고위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가 출범을 했어요. 일종의 우리 당의 관습법이야. 네, 2011년도에 그때 디도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홍준표 대표는 대표에 사퇴할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니까 그냥 그쪽 사퇴하고 같이 물러났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정리를 했는데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네. 비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아니, 뭐 의도적으로 만들든 어쨌든 상황은 비상 상황이 됐는데 예.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이제 진짜 비상 상황이 됐죠. 이제. 그렇죠. 정말 이제 뭐 됐죠. 이 정도가 비상 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상 상황이 어떤 때의 비상 상황이다 하고 이제 판결문에 그렇죠. 맞춰서 네. 시효를 한 거예요. 당헌 개정까지 했죠. 네. 시효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당헌 개정된 당헌에 의해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그 과정에 저도 약간의 조언을 했는데 비상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그 판결에서 그때 그 가처분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임정국위원회가 이 당헌 당규의 해석권이 있거든요. 네, 해석권이 있는데 상임정국위원회가 이거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비상 상황임을 전제로 결정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해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억지로라도 뭐 그래 하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비상상이라 또 했죠. 이번에는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네. 거기 당헌에 뭐라고 했냐면 상임정국위원회가 최종적인 해석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네. 판사님이 최종적 해석권을 갖는 게 아니고 네. 상임정국위원회가 최종적인 해석권을 갖는다고 하고 이번에는 야. 해석도 하고 네. 또 결정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뭐 판사님께서 참 그 고귀한 또 판결을 하시면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제 진짜 이거는 비상 상황이 아니고 엉망진창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당이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아니 되면. 또 그러면 또 거기 맞춰서 또 가면 아유, 돼요. 뭐 근데 네. 어쨌든 저는 비상 상황임을 전제로 한 이번 그 비대위가 뭐 다시 망가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거 맞춰가야죠. 근데 그 이준석 대표 징계는 좀 징계가 조금 쏙 들어가긴 예. 했는데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약간 미루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윤리위원회 또 임기가 또 현실적인 변수가 있죠. 윤리위원회가 임기가 곧 끝나니까 네.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윤리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뭐 징계가 지금은 이제 의미도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네. 윤리위원회에서 뭐 어떤 징계를 하느냐. 글쎄요. 네. 그래봤자 징계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벌을 주면 그 벌 받는 사람이 이거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 물 만난 고기처럼 더 활동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징계가 주어졌는데 그때 그 징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재심 청구도 하지 않았고 법원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6개월을 수용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로 말하면 유기정학을 당했어요. 네. 그럼 유기정학 당하면 학교 가서 이제 반성문도 쓰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성문 쓰면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꿀밤도 한 대 주고 뭐 야, 너 왜 그랬냐 뭐 이러는 게 옛날 풍속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얌전하게 있으면 또 곧바로 그렇죠. 네, 또 맞아요. 야야 빨리 교실에 가 공부해라 야, 뭐 그러는 게 옛날의 징계고 사실은 당 내에서의 징계도 그런 의미예요. 네, 네. 근데 아니 징계당한 학생이 그 반성문은 안 쓰고 교장 선생님한테 욕하고 교무실 유리도 깨고 말이야 학교에 뭐 온갖 소리를 지르고 하면 징계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징계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정 안 되면 퇴학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이게 이제 같이 뭐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그렇죠. 늘 예, 옆에서 같이 보면 참 이 저 자질도 뛰어나고 네. 한데 일단 리더십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함께 공동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이런 것이 정치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그렇죠. 컴퓨터 게임 하듯이 네.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죽여야 돼요. 말로든 네. 뭐든 뭐 어떻게든 뭐 뒤에서 뭘 하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밟고 넘어가면 다음 목표가 있으면 또 공격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기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이기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뭐만 하면 그냥 온 천하가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그리고 자신은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저는 제일 정말 그 이준석 대표를 도왔던 분이 정미경 최고위원 같았어요. 네, 네. 그분은 뭐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죠. 그래서 네. 이제 또 지역구도 하나 받으시고 네, 네. 뭐 그러셨는데 그래서 준석맘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도 이제 점점점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중단하라고 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언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분은 이제 조언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 자기가 다 세상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또 뛰어나요. 아니 그죠. 사람 때려잡는데 뛰어나요. 아, 그러니까요. 말로 공격하고 전략 전술 이런 거 싸우고. 뛰어난데 근데 정치라는 게 플러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싸우고 이기는 것만이 정치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라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공감을 얻어서 그렇죠. 얻어가는 것이지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죽이고 가는 것이 정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이게 피로도가 심해졌어요. 네. 처음엔 야 말 잘하네 하다가 그다음엔 점점 피로도가 높아져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 숫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이제 또 우리 당내에서 저 뭐 징계를 또 하려고 할 때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양두구육 이 표현은 자유인데 네. 그 양두구육 가지고 징계하는 게 어딨냐 또 이렇게 네. 동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정견을 같이 하는 정당 내에서 대통령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경쟁 관계에서 뭐 선거를 한다. 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당이라고 할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성공해야 여당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잘못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옛날 말에 뭐 양약 고구 이어병, 중언역이 이어행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다. 그래서 그 말로 쓴소리라는 것도 네. 이제 행동하는데 유익하다. 잘 되시라고 하는 잘 말이죠. 되시라고 할 때가 이제 쓴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개고기 팔고 있다고. 대통령이 저 녹슨 수도 네. 저 공사하는 그런 그 악덕 그 건설업자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면 그게 잘 되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는 이제 네. 잘못되라고 그렇죠.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뭐 소송을 이렇게 당해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 되고 지금까지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우리 당에 그렇죠. 진짜 처음 봐요. 네네. 뭐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다 이거 풀어달라 이런 소송은 할 수 있겠는데 네. 아니 이렇게 당을 이제 뭐 하여튼 당 지도부가 뭐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하고 이런 네. 일은 진짜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소송을 반복해서 당을 위기에 빠뜨린 것도 굉장한 해당 행위라고 보죠. 근데 뭐 그것을 자기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네.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는 최소한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느냐 네.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윤리위가 판단하지 않을까. 뭐 그래도 뭐 또 불문에 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님 무운을 빕니다. 네. 아, 참. 하여튼, 이 가처분 결과나 또 징계위가, 윤리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이 전당대회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준석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결국 전당대회로 가서 다시 새로운 지도부, 그러니까 비대위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뭐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등등 여러분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전당대회가 지금 그 흐름이 이루어질까요? 아니 뭐 저는 이름이 안 나오죠. 저는 대표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표에 출마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네. 그래도 우리 당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전에 우리 당은 이제 탄핵 이후에 상당 기간 비대위를 거치고 심지어 당의 후보를 못 만들어서 네, 제가 그렇죠. 늘 이 TV조선 나와서도 우리 당은 플랫폼 정당이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 다 네. 우리는 플랫폼 역할을 해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는 당이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 그렇죠. 정당에 아주 고속 열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윤석열 예, 호라고. 윤석열 열차가 그래서 들어왔고. 이제 갔죠. 그렇죠. 그래서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이에요. 우리 당 소속 대선 후보 지지율 다 합쳐도 5%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거푸 선거에 이기고 네. 거기다가 이제 당 대표가 될 분들도 저렇게 많으니 네. 참 다행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극명하게 나온 것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있는 분들의 여론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 그 아주 많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당을 싫어하는 분이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요. 네. 그럼 그분은 그 우리 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 당을 망칠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핵심 지지층이 좋아하는 후보가 있고 또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은 원래 옛날에는 전당대회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당대표를 선출했어요. 네, 그게 맞잖아요. 네. 당의 유권자는 당원이어야 되는데 네. 그 당원 중에서 이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세관에서 모여서 뽑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거 전 당원이 다 투표하자 해서 당원으로 투표를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그렇죠. 있으니 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그렇죠. 좀 반영하자라고 네.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반영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역선택이라 된다 이렇게 되는 저는 거죠. 역선택보다는 좀 더 심각한 거라고 봐요. 아. 역선택은 이제 약한 사람을 네. 뽑아서 선거에 이기려는 특수한 네. 그 형태의 네. 그 투표 참여죠. 대한민국에서 그걸 제가 아주 모범적으로 한번 해봤죠. 추미애 아, 대통령 후보를 네네. 제가 선출하기 위해서 그때 들어가서 투표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투표를 했어요. 아, 하셨군요. 제가 근데. 좋아하는 분이 주선출이 안 돼서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역선택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네. 위해서 예.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여론조사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저 당에서 가장 그 당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반영할 때 제발 네. 합리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조정하자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원래 당헌 당규에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우리 당 지지자 또는 지지 정당이 없는 중도층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지. 민주당 지지자가 우리 당 대선 후보 투표를 했다 그러면 네. 다 저 같은 마음으로 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걸 뭐 그냥 무시하고 예. 당 대표 선출에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정말 우리 당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상한 풍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잘못이라고 네. 봐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전혀 다른 또 결과가 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어떤 분이 당대표로 선출될 건가 하는 것은 앞으로 물론 이제 많은 또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아끼고 당을 지키고 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당대표가 네.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하여튼 네. 민주당 지지층이 와서 이상한 결과를 내는 거는 막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는 네. 듣긴. 예. 여론조사 이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지났는데 지금 국정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해외 순방 다녀와서 또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또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어떻게 좀 민심을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보면 상당히 적신호가 왔다고 봐요. 네. 그 중에 보면 그 지지한다고 의사 표시한 분이 많지도 않는 24%인데 네. 갤럽 조사에서 네. 근데 거기에 지지하는 이유에 모르겠다가 많아요. 아, 모르겠다. 왜 지지하는지 모르고 지지하는 그냥 건가요? 지지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죠. 근데 아. 그래도 지지하면 뭐 하다못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아주 낮을 때도 예. 열심히 한다가 있었어요. 아. 그나마 열심히 하지 않느냐. 네.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외교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그게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반대, 잘못한다고 표현한 분 중에서 못한다고 한 이야기 중에 뭐 외교도 있었지만
무능하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높아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미숙하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사실 국정 방향으로 정한 건 저는 대부분이 옳다고 봐요.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방향은 뭐 연금개혁부터 시작이 다 네, 옳은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능하게 보인다고. 그것은 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 네,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내각. 네.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대통령께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인적 쇄신이라기보다 뭐 하다못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이라도 똑바로 하게 해야죠. 네. 이번에 저 사실 그 대통령의 그 사적인 발언의 그 문제점을 키운 것도 저는 대통령실 전체가 그렇죠. 대응을 엉터리로 해서 키운 해명을 거라고. 13시간 지나서 하니까 이게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고 해명을 13시간 넘었는데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 말을 대신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분은 말이 대통령 말이에요. 네. 근데 부대변인은 뭐냐? 대통령 대변인을 보좌하는 분이에요. 근데 대변인과 부대변인 말이 달라요. 그러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현장 대응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현장 대응은 오히려 이번에는 부차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도는 저 국내에서 있었잖아요. 네. 국내에서 보도가 있는 걸 보고 대통령 관련 뉴스가 그만큼 나오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내에 있는 정무 라인과 홍보 라인이 총 가동이 돼서 네. 순식간에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온팡 뒤집어 쓰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무능하다 소리를 듣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점점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뭐 쌍방울, 성남 FC, 대장동 뭐 계속 많아요. 곳곳에 다 나고 있는데. 백현동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공소장에 뭐 공범으로까지 적시가 되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분은 다 부인하면서 다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난번에도 거짓말을 했지만 뭐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이 뭐 났죠. 하여튼 뭐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적극적으로 한 걸 찾아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 국정감사 증인하지 말라고 당내에서 그만큼 이야기해도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죠. 국정감사장에서 이거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협박받았다. 이거 그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그런 사안이었다. 네. 묻지도 않는데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김문기 그 직원이잖아요. 부하 네. 직원이지. 사실상 부하 직원인데 그분이 이제 저 비운의 선택을 하고 나니까 혹시 거기에 연루될까봐 난 모른다고. 네. 그때 제가 저 대선 때 클린 선거 전략본부장으로 네. 말하자면 이제 네거티브 대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지금 공개된 많은 사진들 그때 저희가 다 입수해서 또 네, 언론에 네. 보도를 했는데 아니 보니까 그 전망대에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골프도 같이 네. 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모른다고.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뭐 물으니까 아이 뭐 몰라요. 이것도 아니고 네. 그 저 돌아가신 분 나는 모른다. 뭐 보고를 몇 번 했다 해도 그 새카만 밑에 직원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 혹여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동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은 네. 이미 그 배임죄의 공범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논란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검찰에서 그분의 수사만 제대로 하면 뭐 그것은 저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물론 뭐 또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근데 백현동 사건은 사실 토지 개발을 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장동보다 훨씬 나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과연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 자기 그 후원회장 하신 분이 그렇죠. 또 많은 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결국에는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과연 거기 보면 저 그 김만배 씨가 쌍방울로 뭐 돈을 보내고 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이화영 씨의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연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전혀 확인은 안 된다 하더라도 배임죄 공범은 뭐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결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에 핵심적으로 그 진술을 해야 될 쌍방울 대표께서 호합한 해외 도피를 하셨잖아요. 황제 도피 중이시죠. 그분 정말 대단한 도피예요. 제가 이번에 순례길을 걸으면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명세를 냈는데 중요한 일만 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이 뭐 이 모양이니까 참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야 정말 죄 저지르고 저렇게 나가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근데 저는 전혀 또 다른 한 분이 홍콩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데 네. 그분도 도망가신 분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분을 수발 들고 온 사람을 내가 또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 비슷한 또 분들이 아.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 분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뭐 지연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끝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은 또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네. 지금 나머지는 아무래도 조금 네. 뭐 이재명 대표님이 그동안 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근데 이제 뭐 그걸 본인이 아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도 나가시고 대표도 대표가 하시고. 되시고 또 당헌 당규까지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3세판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당헌 당규를 바꿔서 결국 저 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재판을 받더라도 네. 심지어 옥중에 가시더라도 옥중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었어요. 아, 옥중 결제까지. 근데 뭐 그거는 민주당이 뭐 그 정도 되는 정당은 아닐 텐데 하여튼 재판을 받더라도 1심에 유죄가 나도 그 대표 계속 하실 거고요. 대법원까지 뭐 그 절대 사퇴 안 해요. 그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다 근데- 다음 대선까지 하시겠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의도하셨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네. 우리 당이 이제 비상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가지고 한참 뭐 문제가 돼 가지고 네. 재판까지 가서 결국 이제 망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위원 선출직 4명 중에 3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했는데 네.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그게 4명 다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고 만들었어요. 아.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아마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 그 당에 최고위원 4명이 다 사퇴하면 거기도 비대위로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마 그것도 그래서 최고위원들 보면 친명계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아주 또 굉장히 또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위원 한 명만 결상전을 하면 거기는 비대위 못 가요. 아, 네. 결국 이재명 대표랑 그냥 민주당이랑 같이 뭐 물에 빠져도 끝까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네. 상황이 될 수 예, 있겠군요.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참 네. 엉망진창이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네,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지. 저는 뭐 이렇게 늘 그 당에서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또 보완해서 네. 그 이 정권이 좀 잘 되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그런 네. 역할도 당분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재원 전 의원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뭐 이 국가 나라 앞일도 그리고 또 정치권도 예. 좀 제대로 좀 잘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